어, 잠깐만요. 예.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계속 고공에서 행진하고 있고요. 어, 자, 이 얘기는 뭐냐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어, 고용 지표는 좋은데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율이 맥스는 아니다. 즉 얘기해서 뭐냐면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에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만 임금이 이제 하락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가 내려가는데 고용 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 아직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임금이 안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즉 뭔 얘기인가 하면 고용 지표가 좋은데 좋은 동시에 경제 활동, 그러니까 이게 구직 활동, 그 참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월가에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페드가 생각하기에, 어? 고용 지표는 좋은데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적고 그러면서 임금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페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고용 지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건데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쓸 수 있는 비용, 고용 지표 이런 거는 어,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페드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자 소리 안 들리시면 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 뭐 얘기하실 거 없고요. 그냥 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 비용 지수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딱 발표되면서 세 가지가 딱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월가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얘기는 페드가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딱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가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고용지표가 딱 나오면서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어제 고용지표 나오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개념은 이거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좋아질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어제 이 고용지표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잘하면 올해 저점일 수도 있겠다. 뭐 상단은 많이 못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내년에도 올해 저점이 안 무너질 수도, 그러니까 올해 저점이 안 무너지거나 무너지더라도 살짝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큰 폭락은 없겠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큰 폭락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어, 올해 저점이 무너지고 난 뒤에 큰 폭락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일단 내년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시황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 그래서 어, 많이 다르진 않지만 좀 많이 변화가 된 케이스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오랫동안 최소한 한 1년 동안은 박스권에 묶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많이 가면 2000 한 2200선에서 한 2600선에 이런 박스권에 묶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년 이상. 그 어제 고용지표 딱 나오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전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물론 파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김여익 교수 얘기했잖아요. 올해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2200선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 침체가 반영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 내용을 봤을 때 생각보다 내년에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봐 2200선 정도. 그다음에 올해 저점이 깨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올해가 2200선 중후반이었으니까 한 2200선 초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어제 흐름을 보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어,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으면, 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보세요. 물론 이제 그 금리 인상은 세게 할 수 있지만 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임금 경제 활동 참가율도 없는데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어, 고용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막 예상치보다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파워풀하게 잡아주질 못하더라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보고 좀 충격 먹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 P&G 이거 실적 발표고 조금 충격 먹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2분기에 제품 가격을 8%나 인상을 했는데 이게 매출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필수 소비자도 소비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음,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월마트가 구조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얘기하면서 3분기에 기업 실적이 또 한 번 출렁거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저기,
어쩌면 굉장히 이게 하방이 굉장히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이게 2200선이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드는 게 이 정도의 고용 지표와 어, 이 정도의 그 임금 상승률이면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임금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물가 상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으면 또 계속 높은 임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소비력은 계속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47만 명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미스테리한데요. 제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다 보면서 이게 다 체크했거든요. 이번에. 어, 제가 나오는 거 다 체크했어요. 뭐 우버, 로빈후드, 뭐 페이팔 다 체크를 했는데 어, 이 가이던스를 보면 음, 이제 정원 그러니까 그, 그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 그다음 코스트를 줄이겠다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기업이 많이 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자료를 봤어요. 이번에 발표된 고용 현황에서 어느 섹터에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느냐 보니까 어, 여기 보면 교육 쪽하고 헬스 서비스 있죠. 그 다음에 레저, 그 다음에 뭐 보건 이런 쪽, 그 다음에 어,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데 건설 쪽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제조업도 이게 제조업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지표 보면.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올라온 거는 뭐 이해돼. 뭐, 그, 뭐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팬데믹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가 가니까, 그 다음에 레저도, 리오프닝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정부 쪽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건설하고 제조업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계약직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계약직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상관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놀라운 거는 아니 이게 뭐지? 건설하고 제조업까지도 올라온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쪽에 대한 포커스의 공포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이번 주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것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ADP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고용 지표가 사실인지 이제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요. 제가 어차피 다 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나오는 거는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경기 지표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지만 안 좋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 예, ISM 제조업종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근데 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섹터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나 이게 제조업은 이게 올라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뭔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액션을 취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하고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진 않았는데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운 형태의 흐름들
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한 2100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에. 근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고용지표 보면서. 예.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예요. 제가 지난번에 실업률 한번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그 역대 최저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저렇게 좋으니까 실업률 계속 그거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스권은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공포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특정한 박스권에만 갇혀버리면 종목 장세는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파생은 해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지수의 흐름이죠. 저는 막 계속 상승하는 거나 계속 하락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많아갖고. 그래서 어제 보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게 고용비용 지수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고용비용 지수가 많으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고용비용 지수가 굉장히 이게 높다는 건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고용했을 때 이게 드는 비용이에요. 이게 뭐 다른 비용도 많이 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기업들은 요게 높다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제가 이제 고려해 보면 아마 점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점점 이 고용비용 지수를 아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아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건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 좀 과감하게 올릴 수 있겠지만 이게 높다는 건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산업용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흐름이면 비추고 그냥 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기업의 이게 코스트 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옵션을 안 하는데요. 이번 주가 옵션 만기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 안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저녁에 아마 유료 방송이 시작돼요. 제 2주 체험 프로그램 오늘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들을 수 있는데 요 옵션 포지션
저희는 옵션 매매는 안 하고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거든요. 요건 제가 오늘 저녁에 유료 방송에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번 주는 좀 눌러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개인들의 콜옵션도 많고요. 금융투자의 콜옵션이 하나도 없고요. 금융투자는 풋옵션만 있어요. 개인들도 풋옵션 매수가 거의 없고 콜옵션 매수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좀 눌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누를 거예요. 제 형태라면 이번 주는 시장을 많이 못 가게만 누를 건데,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막 같이 있는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 옵션 포지션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형태의 흐름이죠.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CPI가 이번 주에 나오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유료 회원되면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 여기다가 investing.com이라고 치면 이거 좀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investing.com을 치면 요 메뉴에 보면 뉴스가 나오죠. 뉴스에 보면 뉴스 캘린더가, 경제 캘린더가 나옵니다. 요 캘린더에 보면 이번 주라고 있죠. 요걸 클릭하시고요. 이번 주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하고 난 뒤에 어,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하나만.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누를 거예요. 예. 지금 카톡이 와서.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처음에는 요게 이번 주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모든 국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필터라고 적혀 있어요. 저랑 같이 합시다. 오늘 천천히 그냥 저랑 같이 합시다. 어차피 목요일까지는 시장 눌러줄 거니까 많이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갑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여기다 필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두 다 지우게 하면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미국만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중국도 클릭해야 되는데 중국은 볼 게 없어요. 요즘. 그래서 미국만 딱 클릭하고 그 다음 밑에 딱 누르면 적용하기 있죠. 이게. 예. 이걸 딱 누르시면 적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뭐 봐야 될 거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 다 나오는 얘기가. 예, 소비자 물가지수 봐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오는데 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갑자기 저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해지게 됐냐면 원래는 고용 지표가 빠지면서 시장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
이게 임금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많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이게 높게 나오면 뭐 9.1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번 주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예.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회원 2주 체험 프로는 오늘 저녁부터 할 겁니다. 예, 꼭 기억해 놓으세요. 2주 체험 프로는 오늘 저녁부터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형태의 흐름 보면 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9.1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측치가 8.7인데 8.7도 높죠. 근데 혹시라도 9점대로 다시 올라온다 하게 되면 혹은 올라오지 않더라도 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페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제가 볼 만한 게 뭔가 하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도매 재고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큰 게 없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큰 게 없고 화요일도 큰 게 없잖아요. 뭐 소매 판매 지수인데 레드북 같은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만기 때 옵션 만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만기 옵션 지표도 목요일까지는 못 올라오게 막을 거고 개인들의 포지션이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이슈가 없죠. 지금 여 보시면 큰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물가지수 나오니까 수요일 날 전까지는 큰 이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보면 목요일 날 보면 쭉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어, 그러니까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요즘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월화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월화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물 매도를 하거나 뭐 선물 매수를 하거나 주식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월화수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 해야죠. 나오면 끝이죠. 그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화수목 옵션 만기일 전까지 일정 부분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승부사가 되려면 큰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방향성을 잡아서 그 방향성을 해놔야지 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먹히는 거잖아요. 근데 큰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신 분 7번.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2주 7시에서 9시 사이에 2주 체험 프로 이제 유료 방송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진짜 많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주 체험 프로그램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가입을 하시고요. 어, 내일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뭐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되게 중요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꼭 하시면 되고 이게 신용융자인데요. 18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용융자를 보니까 이게 좀 찝찝해요. 저는
이제 이 4조까지 빠졌다가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엄청 많이 사요. 제가 이거 전에 안 보여줘서 그렇죠. 연속 최장 한 36일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처음으로 좀 안 들어왔죠.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예.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반면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는 7월 14일부터 거의 4조를 샀고요. 코스닥은 7월 27일부터 거의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로 롤오버가 2,000계약에 만기 이후 장중 누적이 7,000계약이니까 롤오버하고 장중 기적 다 보면 9,000계약이고요. 근데 우리 이상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또 인버스 2X 곧버스를 또 2,700을 사버렸네요. 완전히 반대로 탔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흐름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예, 오늘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시장 종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예. 선물은 800계약밖에 안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물과 선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까지는 정체다. 이건 제가 다 분석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정시에서 이슈는 별로 없고요. 맞죠? 해외 정시에서 이슈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은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수급에서 이렇게 그냥 중립적인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막 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매수를 하려면 이번 주까지는 해야 된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든지 매도를 치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밑으로 떨어질지 위로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기 전까지 시장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치면 선물 매도를 치고 위면 매수를 하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형태의 그 수급은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게 없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별게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그래서 이게 별게 없으면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냥 시장을 좀 누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봅니다. 예. 시장을 좀 눌러서 아마 약간은 좀 그 시장을 누르고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크게 아마 변동성 없을 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나서 큰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고용지표 보면서, 야, 시장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 시장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무방을 하면서, 지난주 목요일도 무방을 하면서 그랬죠. 시장이, 진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아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한테는 재미가 없는데, 프로들에게는 파생도 재밌고 주식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고용지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와, 이거는 정말로 어제 우리가 저녁에 우리 기존의 그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시황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저 저녁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상품이 나오니까
이제 어제까지 한 사람은 교육한 사람이거든요. 교육했던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거는 시장이 좋아서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그 다음에 파생도 진짜로 어, 예상치 못했던 그런 타이밍하고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기 되게 쉬운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엇박자가 나기 되게 좋은 흐름이 아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당분간은 좀 손절도 빨리 가야 되고, 그 다음 이익 실현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바이앤홀드를 갖고 계속 가져간다는 건 좀 내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럴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못하는 사람들한테나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희망 고문이 나오는 장세.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올라가려다가 무너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건 이제 금융투자 인버스는 안 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푼다는 거는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가 올라가 봐야 많이 올라갈 거 없다. 그냥 박스권이다. 추세 상승으로 가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고, 요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제가 그동안은 공개를 안 했는 건데, 오늘 제가 최초로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요거 2021년도, 2022년도인데 8월 3일 기준이에요. 제가 업데이트를 좀 안 해서. 근데 8월 3일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에 개인들이 66조를 샀어요. 물론 3천선 이상에서 57%를 샀고요. 그 대다수가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6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종목 종목의 55.2%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올해 산 게 뭐냐면 20조를 샀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 매수 금액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올해 20조를 샀어요. 근데 언제 샀는가 하면 2630에서 2760에서 샀어요. 물론 그 밑에서 산 것도 있지만 이거는 평균 지수대예요. 평균 지수대. 그러니까 평균 매수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했던 평균 지수대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16조를 샀기 때문에 올해 샀던 금액의 82%를 샀어요.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53조를 샀고요. 그러니까 총 개인들의 매수를 총 86조를 샀는데 그게 61.5%가 삼성전자 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균이 3천선 이상에서 57%를 샀고 2800에서 2900선에서 나머지 다 샀어요. 근데 올해는 20조를 샀는데 2630에서 2760에서 평균 매수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 지수대가 요게요.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260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요. 개인들한테는 이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작년에 샀고 올해 샀던 이 많은 금액들의 최저 단가가 2630선이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 최대치 260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900, 2800, 2900선에서 거의 한 40% 샀고 3000선 이상에서 57% 샀고 올해는 2630에서 2790이 거의 대부분의 매수가 들어간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개인들한테는 절대 이익이 안 되죠. 자, 요거 이해되시는 분 7번. 이거 이해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또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뭐 얘기하기 싫으신가?
좀 재밌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왜 안 눌러서 칠자 안 누르면 되는. 아니면 인정하기가 싫은가? 인정하기가 싫어서 안 누르는 거예요. 뭐둘 중에 하나겠지. 뭐 인정하기 싫거나 어, 뭐 그거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 이 라인 위로 올라가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면 여기서 20조를 올해 샀는데 그 평균 단가가 2630에서 2760이니까 이 라인을 돌파해서 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위에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 단가 위에서 사신 분들 굉장하죠. 작년하고 올해 다 이 위에서 샀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산 분들은 최소 1년 동안은 희망 고문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많이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으로 계속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딴 건 안타까운 거 별로 없는데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이걸 못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갈 것도 없고 올해 20조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개인들이요. 올해 20조를 샀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팔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단정을 하세요. 근데 올해 개인들이 얼마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피에서 보면 되죠. 저거 제가 8월 3일까지 계산했는 거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예. 보세요. 올해 아직도 개인들이 19조 남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8월 3일 이후에 봤는데 8월 8일까지 계산하면 이게 19조 9천억이니까 그 20조니까 안 팔았어요. 그 1조도 안 판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이 단가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야, 진짜 개인 투자자들 이제 올해 나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희망 고문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들한테 되게 재밌는 장이 올 수도 있지만 아마추어는 굉장히 힘든 장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는 종목만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제가 얘기하는 거를 뭐 일정 부분만 보더라도 당연한 거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솔직히 제가 드는 생각이 좀 있는 게요. 이건 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많이 샀던 분들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 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그냥 경기 둔화 정도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침체 가더라도 그냥 라이트한, 헤비한 침체가 아니고 라이트한 침체로 가는 거죠. 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8월 6일 새벽 기준인데요. 사람들이 뭐 10년물 국채, 뭐 어제 고용지표 잘 나오고 뭐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가 급등해갖고 3%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0년물 국채는 아직까지 3%안 올라갔고요. 10년물하고 2년물 합치면 0.4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하고 3개월 얘가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경기 침체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원래 10년물하고 2년물 역전될 때는 경기 둔화라 그러거나 아니면 라이트한 가벼운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요. 10년물하고 3년물이 역전되면 좀 무거운 헤비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직 얘는 마이너스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 지표가 자꾸 혼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됐던 형태의 흐름도 봐도 경제 지표도 뭐 지금 혼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1907년도에 패닉이 한번 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대공황,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9.12 사태, 그 다음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2022년도 지금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단일하게 그러니까 그 한 해 1회 단일 1회를 기준으로서 하락폭은 가장 컸죠, 이번이. 그러니까 단일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도 뭐 그러니까 연속해서 뭐 3년 연속 떨어진 걸 다 합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단일 기준으로는 대공황 때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는 대공황 때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어 마켓 랠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어, 예, 이렇게 크게 침체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93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이 1930년대에 나왔던 게 이제 대공황 시기였잖아요. 그 10년대하고 30년대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오일 쇼크는 6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이 쇼크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의 이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회복할 수 있는 타임이 25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올 쇼크 이후로 걸렸던 거는 16년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2003년도부터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 때하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잖아요. 그때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가. 근데 이때는 페드가 물가도 작았고 페드가 이게 계속 물가가 이게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으니까 계속 자산을 풀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요때랑 비교 많이 하잖아요. 볼포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때는 꽤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요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다면 저는 음, 최소한 1년은 박스권에서 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게 과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도 그렇고 이 과거 데이터에서 그 기술 혁신 부분을 이게 만약에 넣어서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요 지수대 밑에서는 그러니까 요 지수대가 평균단가니까 이게 강력한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대 밑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기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좀 위에서 샀던 분들 있죠? 여기서 샀던 분들은 좀 인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적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쉽지 않은 장이 올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1년 이상은 쉽지 않은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 이후부터는 이제 좀 어떻게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본다면 어, 아무래도 이런 형태 그리고 2630에서 2700선 이게 밑에다니까 2630이니까 그 밑에부터 외국인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뭘 자꾸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거 쉽지 않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저 라인에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 예상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쉬운 장은 아니에요. 제 결론은. 근데 종목별로나 파생은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제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다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제가 졸교 TV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보면 졸교 TV라고 이렇게 적으면 나오는데요. 제가 데일리도 올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구독자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6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보시고 월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공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공방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보고 오늘 것도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예. 뭐 오늘 좀 천천히 할 거예요. 근데 제 예상이 맞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목요일까지는 좀 누를 거예요. 예, 눌러서 갈 것 같고 근데 경기 침체까지는 안 올 것 같다. 경기 둔화는 오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안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최소한 1년 이상은 주식만 가지고는 매매 못한다. 절대 안 된다. 이 장은.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주식만 가면서 매매해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식과 파생을 병행해서 매매해야 된다. 근데 파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8월 8일 저녁부터 해서 2주 동안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싸게 이제 강의를 넣어놨어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원래대로 1개월에 55만 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종목 방식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이게 유튜브 보시면 되고 굉장히 제가 재밌게 이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넣어놨잖아요. 곧버스. 저희는 지금 곧버스 뭐 이렇게 좀 베어마켓 랠리가 올라올 때는 곧버스를 길게 안 가져가요. 이번에 이제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주식과 어쨌든 곧버스의 그 콜라보를 좀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만 너무 100%다 갖고 있는 거는 지금은 리스크하고요. 그래서 해치를 하는데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해치하는 거는 뭐 바보들이죠. 베어마켓 랠리에서 무슨 해치를 해요. 얘네들 산 거 언제부터 사는가 하면 저 밑에 2,300부터 산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엇박을 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써야 될 수도 있죠. 이거를. 이제부터는 이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길게 못 가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길게 못 가요. 그래서 수익률도 보면 짧게 해서 한 13에서 15% 묶고 끊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고가 기준이고요. 왜냐하면 고가 올라갔다가 윗골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손절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간다는 거.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또 하기가 힘들어서 지난주에 8월 3일 날 요때 나온 요 영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짧게 가야 돼요. 길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걸 바이앤홀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만약 내가 주식을 해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면 내가 수익이 났어요. 났는데 그게 순환매로 가다 보니까 다시 수익을
안 팔면 다 토해낼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 있으니까. 수익이 낮지만 수익이 다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이앤홀드로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앤홀드로 가면 수익은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익과 손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맞춰놓고, 그러니까 내가 13에서 15% 손절이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10종목 들어갔을 때 3주 동안에 얼마나 손절은 짧고 이익은 큰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 형태.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아마. 예전하고는 트렌드가 많이 변해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단타는 하면 안 되고, 전 단타는 안 될 거라 보고요. 예. 한 짧으면 1주, 길면 3주 정도 안에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률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놔야 되고, 파생도 마찬가지고, 지선물이나 주식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어, 제가 볼 때는, 어, 그, 좀 그렇게 짧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엔 제가 안 했는데, 요건 반드시, 그러니까 30%는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안 넣어놓죠.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니까. 이제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면 30% 정도는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4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주식을 한 60%, 70% 정도 넣어놔야 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만 소외시킬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안 샀어요, 개인들. 하이닉스는 이렇게 개인들이 안 샀어요. 삼성전자만 샀어요. 하이닉스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안 사고 삼성전자만 샀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뭐 근데 이번에 재밌는 거는 이번에 바닥에서 삼성전자를 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죠. 아마 다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는데, 예, 쉽지는 않는데, 어, 또 나름대로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예.
그리고 또 뭐 질문이 있나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래 못 끌고 갈 거예요. 타이밍이 이제 중요한 형태니까. 똑같은 형태의 흐름이니까요. 음, 이번에 2주 체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싸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그걸 했는데요. 너무 많이 가입을 하셔서 어, 신을매 자료 다운로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받게 해놨습니다, 제가. 아, 여기는 2주 체험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자료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2주 체험 프로에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다 못 받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을매 자료 다 삭제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거는 안 되죠, 당연히. 2주 체험 프로그램은 그거까지 하면 안 되죠. 기존에 그게 막, 그 대신에 이제 파생 강의는 제가 오늘 저녁에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예.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게 하든지 뭐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오늘 지금 우리 2주 체험 상품 하시는 분한테 매수 사인 하나 들어갈게요. 종목. 예. 보내드릴게요. 너무 싸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얘기하지 마시고, 자, 오늘 신규 가입하신 분, 어, 문자 받았으면 1번. 방금. 받으셨어요? 예,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사놓으세요. 사놓으세요. 그냥. 비중만 맞춰놓고 사놓으세요. 왜냐면 추가 하락했을 때 또 살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또 올려놓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예, 오케이. 어쨌든, 어, CPI가 낮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CPI가 낮게 못 나오기도 하지만 낮게 나오면 폭등인데요. 제가 볼 때 8%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8% 이하로 못 나올 겁니다. 예. 제 예상이 맞다면. 예.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이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서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주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 중에 가장 싸요. 근데 체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격적으로 5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체험 기간 안에 빨리 2주 체험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입하세요. 언제까지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런칭하는 그러니까 출시 기념 이벤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문자 못 받았다고요? 왜 문자를 못 받습니까? 문자 못 받았으면 그 이렇게 스팸으로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스팸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스팸으로 걸어놨는지 안 걸어놨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 문자 스팸으로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꼭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 꼭 들으세요. 저녁 7시에. 그럼 제가 스팸 어떻게 이거 푸는지 안 푸는지 꼭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문자가 스팸으로 아마 설정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받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얘기해 드린다고요. 왜냐면 여기서는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개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발신 전용 번호기 때문에 수신은 안 됩니다. 문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거 다 못 받기 때문에 발신 전용 요 번호만. 예.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만약에 요 번호거든요. 저희가 발신 문자 전송만 가능한 번호고 전화나 문자 수신은 불가능한 번호기 때문에 요 번호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면 와운의 고객센터에서 요 번호를 풀어달라고 그러세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문자 안 가신 분들은 꼭 풀어놔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오늘 타이밍 와서 메스 사인을 드렸는데, 못 받은 분이 있구나. 또 내려올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럼 또 사면 되죠. 예. 됐죠? 저희는 그날 보냈던, 제가 맨날 얘기했죠. 저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리 종목들을 공지 안 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문자로만 나갑니다, 문자로만. 그리고, 그날 문자 나간 거는 그날만 보여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무방에 있어서 안 되고, 요 10시에서 3시 30분까지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저희 방에 들어와서, 이 방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종목만 싹 빼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원천적으로 다 막으려고 저희가 아예 저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걸 절대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딱 보내고요. 그날 당일날 보낸 문자만 딱 공개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냥 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빨리 요거 문자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요거 수신 거부 해제시키세요. 말 안 되면 와운의 고객센터 얘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예, 똑같은 형태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문자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방에 들어와서 우리 종목들을 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 회원들한테 손해요. 이런 거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시세 왜곡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는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매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만 보냅니다. 문자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파생이 나갔든 주식이 나갔든 그거는 어떤 형태로 나갔으니까 주식 매수 사인이 하나 나갔습니다. 예. 파생 매매는 기존에 있는 회원님들한테 나갔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파생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주식 매수만 하나 나갔습니다. 파생도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절대로 사전에 공지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만 전송되기 때문에 문자가 안 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문자가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게 그날 보낸 문자는 항상 제가 그날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날 어떤 문자가 나갔는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언 방송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내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 오늘 같으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원 방송에서 공개하겠죠. 오늘 나간 문자가 뭐다. 공개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내일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가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그날 문자 간 내역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적어도 오늘은 무방이 있어서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3시 30분까지는 보내드릴 거예요. 10시에서 3시 30분까지 그날 어떤 문자가 나가고 어떻게 이익션 된지 문자 실시간 내역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종목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역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음날도 이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그것만 보고 딱 나가서 환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 번호를 스팸을 다 풀어놓으세요. 일단은 예. 수신 거부 해제시켜 놓으세요. 이 번호. 이 번호는 문자 전송만 가능한 번호고 전화라든지 문자 수신은 불가능한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번호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발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신 거부 해제를 시켜놓고 이게 하는 방법 모른다 이러면 와우넷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됐죠?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유회원님들 꼭 수신 거부 해제 시켜놔야 됩니다. 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주식만 있고요. 꼭 이렇게 파생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버스를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면 파생만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버스 2X 매수 문자가 나가면 나는 지수 선물 하시는 분은 매도 진입으로 매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생하시는 분들 적극 찬성 이번에는 들어오시면 좋아요. 파생하신 분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 목표는 뭐냐면 2주 가입 체험이 15만 원짜리잖아. 이번에 제 목표는 2주 가입 체험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가 끝난 시점에 15만 원 이상 수익을 나서 이걸로 재결제하는 거. 한 달에 15만 원, 55만 원. 그게 이번에 제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파생 교육도 하겠지만 제 목표는 그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15만 원짜리는 이제 앞으로 이 가격은 저희 없어요. 어차피 이번 주에 내릴 거예요. 이 가격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내릴지 수요일 날 내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입은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니까 잠깐만요. 혹시 저희 담당 운영자님 이거 2주 체험이 8월 8일에서 8월 21일까지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오늘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2주 체험 프로그램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일 21일 날 끝나나요? 예,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체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가입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2주 체험 기간 하루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가입해야 된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8월 8 저녁부터 21일까지니까요. 내일부터는 결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결제하는 ARS 번호가 1개월에 55만 원으로 변경된다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2주 체험 프로그램 ARS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네요. 전 몰랐는데.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입하시면 무조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기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가입하셔야 되네요. 오늘 저녁까지 무조건. 예. 됐죠?